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레이스가 없는 지 벌써 두 번째 주말인데 살짝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매주 기다리던 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딱 이제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애초에 이름이 서머 브레이크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렇죠. 저한테도 살짝 휴가인 것 같은 게, 사실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간 새벽에 레이스를 이렇게 시청을 하고 뭐 정말 무리한 일정으로 녹음을 할 때도 많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좀 녹음 스케줄을 되게 여유롭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좀 신선하다. 약간 워라밸이 좀 보장이 된다. 이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냥 이제 비시즌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레이스를 안 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냥 시즌이 끝났다. 뭔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 시즌이 끝났다. 뭐 사실 굳이 포뮬러1이 아니더라도 모든 스포츠 리그들이 사실 이렇게 한 1년에 한 계절 정도는 보통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야외에서 많이 하게 하는 스포츠가 보통은 이제 겨울에 많이 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서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마케팅적으로 그런 이제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들과 이 팬들이 좀 겹치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실내 스포츠들은 대부분의 리그를 겨울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보통 뭐 NBA, 그러니까 농구라던가 아니면 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리그를 좀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좋은 일이 저희가 포뮬러톡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팟빵을 통해서 저희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가요? 확인하셨나요? 저희 들어온 지는 좀 됐는데 저희 EY킴님께서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어요. 와. 저희가 사실 이게 뭐 수익화를 바라고 하는 방송이 애초에 아니었어서, 네. 그죠? 그래서 사실 후원이 들어온 것 자체도 별로, 저도 사실 들어오자마자 안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어쩌다 그냥 정말 캐주얼하게 그냥 저희 커뮤니티란에 잠깐 들어봤는데 딱 있길래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다음번에 이제 같이 만나는 날이 또 있으면은 그날 이제 저희 고기 먹는데 뭐 같이 보태 쓰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사실 음료수에 냉면 2개까지 추가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10,000원이라는 게 사실 좀 요즘 물가가 올랐어도 역시나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쨌든 거의 최저시급에 준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은 후원자님 아이디로 보통 이제 N행시를 저희가 하곤 했었는데, 근데 그렇죠. 하필 저희가 이번에 또 N행시가 영어예요. EY킴님께서. 그래서 사실 사실 N행시가 조금 힘든 면이 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이제 EY킴님께서 다음번에 뭐 아이디를 바꾸고 다시 저희 방송에 댓글을 한번 이렇게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좀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때 바꾼 아이디로 한번 N행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는 좀 안 그래도 사실 한글로도 N행시가 힘든데 영어로 N행시 하라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된 퀄리티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 때 이제 EY킴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E 그리고 Y 김 해가지고 삼행시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젠 준비해 오는 건가요? 준비해 오면은 퀄리티에 대한 기대가 확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둘 다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오면 사실 그런 부담이 있어. 또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폴씨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걸 이제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네. 저희가 여름휴가 2주차에 접어들었고 레이스가 없는 주말을 저희가 또 보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쉬고 하는 게 뭐 덥고 하니까 그냥 뭐 좋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휴식과 관련해서도 포뮬러1은 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드라이버들이 이런 휴식기 동안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팀별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포뮬러 1에는 매년 단 한 번의 이런 숨고르기 시즌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규정에 의무화되어 있는 2주간의 팩토리 가동 중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걸 보통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팩토리니까. 이게 이 팩토리를 번역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팩토리란 저희가 뭐 공장처럼 막 이렇게 차량을 양산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F1 팀의 연구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 시뮬레이터도 있고 엔지니어들 공간도 있고 뭐 풍동 테스트 이런 거가 이제 다 같이 들어있는 게 각 팀의 팩토리다라는 건데, 네. 이제 이 FIA에서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이 2주간의 팩토리 가동 중단 동안에는 풍동 테스트, 차량 개발, 그리고 시뮬레이터 주행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어허. 신기하네요. 이는 비용 절감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패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딱 그 들어가는 실무자들,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외에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쉬어라 이거군요. 그쵸. 아예 그냥 공장의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 사실 드라이버는 이 규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실 팩토리가 셧다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트랙에서 자신이 테스트 주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드라이버들의 휴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결국 그냥 휴식으로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베르스타펜 선수처럼 정말 레이싱을 그냥 일이 아닌 정말 사랑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은 뭐 집에서 심레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그냥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하나를 구비를 해놓고 집에서 스스로 이제 셀프 주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 이슈가 됐었죠. 엄청 흥미롭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테스트 주행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차 주행을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레이스 기간 외에는? 여기서 이제 테스트 주행이라고 한다면은 뭐 네. 굳이 사실 지금 당장 시즌의 차가 아니더라도 이전 시즌의 차들, 사실 뭐 그거 끝난 다음에 버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죠. 팩토리에서 다들 보관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새로 올라오는 유망주들한테 이 포뮬러 1 카에서의 이런 페이스를 테스트 해볼 때, 그럴 때 이제 테스트용 카로 많이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이렇게 탈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팀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의지가 있다면 사실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으나 결국 팩토리가 중단되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실제로 뭐 많은 드라이버들이 뭐 굳이 정말 베르스타펜 같은 그런 레이스 광이 아닌 이상 그냥 휴가를 보내는 그런 시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포뮬러 1 생활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아니 해봤자 레이스를 하는 건 금토일밖에 없는데 뭐 월화수목 4일 동안 뭐 물류팀이나 이런 애들은 열심히 막 이렇게 옮기고 힘들겠지. 근데 드라이버는 1등석 이렇게 싹 타고 가가지고 네. 그 나라에서 있다가 그냥 금요일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포뮬러 1 드라이버가 보내는 이런 일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굳이 레이스가 아니더라도 뭐 미디어 활동이라던가 스폰서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쨌든 포뮬러 1 드라이버가 시즌 중에는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휴식기는 신체 회복만큼이나 이제 그런 드라이버들이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지금 드라이버들이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느냐라고 보면, 프랑코 콜라핀토 같은 선수는 이제 서머 브레이크 동안 지금 낮잠을 자는 모습을 인스타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잔다, 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이고 루이스 해밀턴은 서머 브레이크마다 굉장히 자연으로 떠나서 이렇게 좀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인지 어젠지도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SNS에 이 무슨 산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아지랑 끌어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산이나 바다로 많이 떠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아니면 뭐 조지 러셀 선수처럼 정말 약간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같은 느낌으로 요트를 아예 대절을 해가지고 서핑 타고 이렇게 바다에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드라이버들도 있고요. 이 정말 F1 선수 아닌 사람들과도 여느 다를 것 없는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F1 선수가 아닌데 사실 이런 휴가를 보내긴 쉽지 않죠. 어쨌든 요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죠. 그런 거는 사실 F1 드라이버가 아니면은 사실 그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몇 명 되지 않는다. 어쨌든 네. 그런 거고, 어쨌든 사실 뭐 드라이버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결국 이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 또 이제 드라이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파델이라는 스포츠인데요. 네. 테니스와 스쿼시를 결합한 엥? 라켓을 활용한 공놀이인데, 벽 튀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니스인데 이제 벽이 옆에 서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인데 벽을 이용해서도 이제 상대편 진영으로 이렇게 공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폐지구력과 반사신경 훈련이 된다고 해서 많은 드라이버들이 즐긴다고 하는데요. 뭐 예로부터 사실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이 파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네. 랜도 노리스와 맥스 베르스타펜 또 이 두 분이 또 많이 같이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 역시 네. 파델 한 게임이 커피보다 정신을 맑게 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야, 이거 근데 그 스펠링이 파벨 맞나요? 파델입니다. 파델. PADEL 이라서 구글에 쳤을 때는 한글 발음으로 빠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빠델이라고 나와 있네요. 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프랑스권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축구 선수죠. 지단 선수도 굉장히 이 스포츠에 굉장히 진심이어가지고 네. 빠델의 이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서 뭐 지네딘 지단 요 선수가 약간 스스로 홍보 활동에 이렇게 나서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 게 저도 사실 테니스를 조금씩 하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채도 되게 생소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대중화된 스포츠라서 뭐 메시, 뭐 네이마르, 호날두, 뭐 네. 질라탄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즐기는 스포츠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나라에는 굉장히 좀 생소한 스포츠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은 또 테니스 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살펴볼 팀은 바로 레드불, 윌리엄스 그리고 에스턴 마틴까지 총 3팀입니다. 저희가 사실 자우버까지 좀 넣으려고 했는데 방송을 위해서 대본을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3팀만 해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자우버는 좀 불가피하게 다음 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의미 또는 나쁜 의미로 약간 의외인 팀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각 팀들의 성적을 한번 보자면은 현재 레드불은 194포인트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4위에 올라 있고요. 네. 윌리엄스는 70포인트로 5위, 그리고 6위에 에스턴 마틴이 52포인트로 바로 위에 윌리엄스를 18포인트 격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드불 하면은 이제 4강팀의 마지막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으로는 중위권에 대한 이런 판세를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레드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등입니다. 자, 2024년 시즌 후반부터 사실 레드불의 약간의 하락세는 좀 짐작이 됐었지만 2025년에 들어서며 이 레드불의 하락세가 사실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가속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까지 지금까지 14번의 레이스를 하는 동안 컨스트럭터 4위에 머물러 있고, 사실 이거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입니다. 세바스찬 베텔 이후 루이스 해밀턴의 메르세데스에게 좀 2010년대 후반부에 굉장히 우승을 많이 내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20년대부터 이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다시 우승권 팀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막스 베르스타펜의 정상기 궤도에 좀 오른 이후로는 이번 시즌이 최악의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팀 전반적으로 리더도 그렇고 리더 경질 사건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베르스타펜이 올 시즌 들어 2번의 우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베르스타펜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반한 그런 결과일 뿐, 사실 팀의 전반적인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레드불이라는 하나의 팀의 좀 부진일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정말 포뮬러1을 호령했던 이 한 왕조가 저물어가는 이제 그런 징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다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레드불의 위기는 좀 기술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리더십의 붕괴가 아무래도 좀 첫 번째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팀의 기술적 성공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에어로 디자이너 에이드리언 뉴이가 팀을 떠났던 것이 그 첫 번째 발단이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중반 20년 가까이 팀을 이끌어온 크리스천 호너 감독이 충격적으로 해임되면서 팀의 구심점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레드 안팎에서는 게리 앤더슨, 이제 포뮬러1 분석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은 뭐 호너의 경질과 같은 이런 큰 충격이 때로는 팀 전체에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팀을 맡았던 리더가 바뀐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혼란에 좀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보인 제가 보기에 또 몇 년간은 좀 성장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레드불을 지탱하고 있었던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빙, 네. 두 번째가 에이드리언 유이의 이 기술력, 그리고 세 번째가 크리스천 호너의 리더십, 이거였는데 사실 이 중 두 개가 사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베르스타펜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팀이 획득한 194포인트 중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 혼자서 18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이 전설은 맞긴 해요. 맞습니다. 이런 베르스타펜의 뛰어난 드라이빙은 현재 레드불 차량인 RB21의 성능 저하를 어느 정도는 좀 감춰준 측면이 있지만 사실 지금 아직까지 맥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물론 드라이버 챔피언십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1, 2위인 이 맥라렌 듀오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빙조차 현재 머신의 근본적인 결함을 좀 감춰주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성적으로 또 보여주죠. 맞습니다. 4년 연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오른 이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조차 사실 저희 헝가리 그랑프리 직전에 이야기를 하기를 앞으로 이번 시즌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이 레드불이 레이스를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베르스타펜 선수조차 사실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르스타펜의 원맨 팀은 꼭 이게 베르스타펜이니까 사실 베르스타펜이 퍼스트 드라이버로 있는 동안 베르스타펜의 원맨 팀이 아니었던 적이 없긴 했거든요. 항상 베르스타펜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스타였어. 그건 그렇죠. 맞지만 네. 특히나 이번 시즌 그것이 부각이 되는 건 역시나 아무래도 세컨 시트의 이례적인 부진입니다. 아, 사실 레드불이 강했던 2020년대 초반에 보면은 베르스타펜의 전설적인 퍼포먼스 외에도 언제나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2위, 3위를 지켜준 세컨 드라이버의 존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 레드불의 세컨 시트는 독이 든 성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원래부터 베르스타펜 옆자리는 독이 든 성배라고 불렸어요. 원래 그 2, 3위를 막 지키고 있을 때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베르스타펜이라는 정말 희대의 스타 옆에서 같이 레이스를 뛴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미디어의 관심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한편 네. 좀 베르스타펜을 위에서 어느 정도 달려줘야 되는 그런 숙명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본전, 못하면 완전 나락. 약간 이런 느낌의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바로 레드불의 세컨 시트라고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다. 맞습니다. 시즌 초반 이 레드불의 세컨 시트 기회를 잡았던 리암 로슨 선수는 단 2번의 레이스 만에 레이싱 불스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고 말았는데 첫 번째 레이스였던 호주에서는 리타이어 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레이스였던 중국에서는 16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일본 그랑프리 때 츠노다한테 자리를 내주었죠.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포뮬러 1 팬들의 염원 중 하나였거든요. 유키 츠노다가 레드불의 차를 타는 것. 근데 하지만 생각보다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츠노다는 3라운드 일본 그랑프리에서 콜업된 이후 지금까지 12번의 레이스를 치르는 동안 단 7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7포인트도 본 레이싱이 아니라 스프린트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츠노다가 스프린트에서 포인트를 땄던 거는 중국 스프린트에서 그때 이제 6위로 들어오면서 포인트를 땄었었고 네. 그 이후에 7번의 레이스 동안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레이스에서 딴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 뭐 사실 어디에서 땄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포인트 전체의 양이 너무 적다 이런 거고. 아무래도 예. 츠노다 역시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 차가 몰기 힘들다. 이런 토로를 사실 거의 매 주말마다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때 레드불의 미래로도 사실 정말 많은 포뮬러 1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커리어 자체가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반기 동안 레드불은 퍼스트와 세컨드 드라이버 사이 퀄리파잉 격차가 가장 큰 팀인데요. 같이 뛴 12번의 레이스 동안 베르스타펜과 유키 평균 퀄리파잉 랩타임 격차가 0.668초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파잉을 뛰었으면 둘 사이의 랩타임이 항상 0.6초 후반대는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0.6초가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 1위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팀메이트 간의 평균 퀄리파잉 랩타임 격차 2위 이게 바로 에스턴 마틴의 0.3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2위에 있는 에스턴 마틴보다 베르스타펜과 츠노다의 격차가 2배나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파트너와의 팀메이트 간의 편차가 가장 큰 팀이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게다가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으로 보자면 뭐 둘 사이 드라이버가 얼추 비슷비슷하면은 누가 이길 때도 있고 누가 질 때도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수렴하는 그런 건데 일관성 있게 평균으로 0.6초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즌 굉장히 뭐 페라리만 하더라도 르클레르와 해밀턴 뭐 보면 저희가 저번 리뷰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밀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르클레르가 아직까지 뭐 페라리의 퍼스트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평균 퀄리파잉 랩타임 차이가 0.13초입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도 사실 르클레르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간다, 독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퀄리파잉 페이스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베르스타펜과 츠노다가 사실 그러면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격차보다 거의 5배나 이야,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안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 보통 퀄리파잉을 하면은 엄청 촘촘할 시에는 0.1초 안에 막 서너 명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야, 0.6초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레드불은 이번 시즌 다른 4강 팀들에 비해서 레이스 운영 측면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많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세이프티카 이후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에게 하드 타이어를 끼우게 한다던가 마이애미 그랑프리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너무 급하게 피트레인으로 이제 내보낸 나머지 베르스타펜 선수가 피트레인에서 안토넬리 선수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의 페널티 포인트가 쌓임은 물론 최연소 스프린트 폴 포지션을 차지했던 키미 안토넬리 선수는 마이애미 스프린트 레이스를 노 포인트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돌 때문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저번 주에 사실 맥라렌은 선순환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쪽은 약간 악순환인 거지. 리더십의 부재가 있고 성능이 안 받쳐주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리더십은 더 떨어지고 팀의 사기도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니까 실수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니까 성적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악순환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베르스타펜 선수의 경우 직전 시즌까지 정말 4시즌 연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차지했다고 하기엔 정말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187포인트에 포디움 5번 그리고 우승 2번으로 전체 드라이버 중 3위에 올라있고 당장 바로 밑에 있는 조지 러셀 4위인 조지 러셀 선수가 172포인트이기 때문에 둘이 단 1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2위인 노리스와는 88포인트나 차이가 나고요. 네. 게다가 동시에 베르스타펜은 이번 시즌 메르세데스로의 이적 이슈가 크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두 달 동안 그 얘기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이버다 보니까 현재 팀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팀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요. 이탈리아 언론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것 같고 사실 네. 생각을 해보면은 아예 없었던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사실 실제로 조금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베르스타펜 선수도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좀 레드불에서 한 요만큼이나 있는데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커리어가 그냥 커리어여야지 팀이 나를 좀 못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계속해서 그 황제였던 본인이 자꾸 떠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레드불과의 계약이 뭐 없던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 있었는데 이제 베르스타펜이 그럼 그 출구 조항 그러니까 특정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베르스타펜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사실 이게 관건이었던 건데 근데 사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은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네. 애초에 그 출구 조항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구 조항이 생각보다 빡셌나 봐. 뭐 베르스타펜이 전체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4위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레드불이 전체 컨스트럭터에서 4위 밑으로 떨어지는 것 요렇게 좀 보도가 되는데 사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레드불이 결국 아무리 부진해도 4위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고 베르스타펜 역시도 아무리 부진해도 4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이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 때문에 묶였다는 게 약간 그 기사들의 뉘앙스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청자분들도 계약서 쓸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는 뭐 사실 이거는 신빙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측근을 통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베르스타펜이 F1에서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래놓고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이 얘기는 그냥 깔끔하게 좀 잊혀진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커리어를 처음부터 함께했던 크리스천 호너의 해임으로 인해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 막스 베르스타펜이 사실 호너를 내보냈다. 또는 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정말 레드불의 마지막 정내미가 떨어져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지만은 어쨌든 서머 브레이크 이후 인터뷰에서 막스는 새 감독인 로랑 메키에스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물론 어쨌든 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대외적인 멘트일지는 좀 두고 봐야 할 테지만은 사실 그죠, 기자가 물어보는데 아니 우리 새 감독 개구리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프로로서. 그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레드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이 팀을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한다면은 뭐 약간 말년병장처럼 그냥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게 진심이든 아니면은 팀의 약간 이런 단합을 위해서 한 비즈니스적인 멘트건 간에 어쨌든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는 프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원래 레드불 드라이버였던 리암 로슨 선수, 사실 이분은 뭐 저희가 다음에 RB를 다룰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츠노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번 시즌 츠노다의 최고 성적이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9위였어요. 그래서 승격 이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 사실 레드불이 좀 승격을 했을 때 베르스타펜 옆에서 달린다면 베르스타펜 선수가 맥라렌 바로 뒤에 뭐 3, 4위 정도 해준다면은 츠노다 선수가 매 그랑프리마다 못해도 한 7, 8위 정도는 계속 해주는 그림을 좀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어쨌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거의 포인트를 못 따고 있다. 근데 다만 헝가리 그랑프리 직전에도 레드불은 여전히 츠노다의 드라이버 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2025 시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츠노다가 레드불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레드불의 지휘봉을 잡은 로랑 메키스 이분이 RB 시절부터 굉장히 츠노다와 함께한 경력이 많고 츠노다를 굉장히 고평가하고 츠노다와 굉장히 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츠노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사실 로랑 메키에스가 이 지휘봉을 잡은 뒤 츠노다의 퍼포먼스 자체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퀄리파잉 Q1에서 베르스타펜과 츠노다의 격차는 0.16초로 이전까지 0.5초 이상 차이가 났었던 벨기에나 실버스톤 그랑프리들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츠노다의 퍼포먼스는 점점 개선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역시 츠노다는 내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의 자리에 대한 걸까요? 맞습니다. 츠노다 경력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혼다와의 레드불의 관계가 2025 시즌의 끝으로 종료가 되며 혼다는 2026 시즌부터 에스턴 마틴의 파트너가 됩니다. 혼다는 초기에 이 츠노다 선수가 맨 처음에 레드불로 올라왔을 때 츠노다가 2025 시즌을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장이 된 거는 2025 시즌까지야. 어쨌든 2026 시즌에 에스턴 마틴과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제 혼다는 약간 츠노다가 이제는 스스로 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혼다 레이싱 팀에서는 츠노다가 내년에 혼다와 관련 없는 팀에서 뛰는 것에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은근히 좀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사실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혼다가 좀 에스턴 마틴 쪽에도 힘을 써주려고 했는데 에스턴 마틴에서 좀 거절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약간의 정치적인 관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에스턴 마틴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놓고 세게 나가기가 힘든 거지. 새로운 관계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신호를 좀 보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츠노다는 이런 혼다의 좀 전략적인 전환에 따른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실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는 이미 재능 있는 후배들이 정말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이작 하자르도 지금 사실 RB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세의 나이로 슈퍼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비드 린드블라드 선수, 넥스트 베르스타펜의 주인공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 역시 지금 포뮬러 1에 데뷔하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외부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2026년 그리드의 빈자리는 거의 없으면 사실 메르세데스가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 대한 재계약을 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조지 러셀과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거의 뭐 서머 브레이크 이후에 재계약을 발표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관심을 보일 만한 유일한 팀으로 거론되었던 캐딜락조차 6킬의 최우선으로 영입을 고려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아하, 또 그런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캐딜락의 계속 일관된 메시지들을 보면 한 명의 베테랑과 그리고 한 명의 유망주를 원한다라는 건데 사실 츠노다 선수는 이런 유망주 라인업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 매력적인 선수로 꼽히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사실 원래는 그런 메시지를 내다가 또 최근에는 페레즈 선수와 그냥 보타스 선수, 그러니까 사실 베테랑이지. 그래서 베테랑 두 명이 아예 그냥 동시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츠노다와 캐딜락 사이의 좀 커넥션은 그렇게 좀 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희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츠노다는 이번 시즌 성공 또는 퇴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포뮬러 1의 내년 시즌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결국 혼다의 지원도 없잖아. 2025 그렇죠. 시즌 이 후반기에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새로운 감독인 로랑 매키스, 이분이 츠노다에게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오히려 감독이 매키스로 바뀌면서 역설적으로 츠노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키스는 이제 단순히 츠노다의 지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레드불 포뮬러 1 프로젝트 전체 성공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츠노다에 대한 개인적 의리보다는 팀의 성과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였기 때문에 사실 츠노다가 그러니까 이제 로랑 매키스에게 츠노다가 좀 대놓고 이제 도움을 받기에는 오히려 좀 어려운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로랑 매키스 형님은 유키 츠노다를 응원하는 게 약간 책임 없는 쾌락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신이 유키를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에 따른 것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유키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단순히 그냥 의리를 지키겠다고 츠노다를 내년까지 레드불에 앉혀두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도박수를 던질 확률이 낮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담으로 해임된 크리스천 호너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크리스천 호너 선수가 선수가 아니죠. 자, 어쨌든 뭐 사실 옛날엔 드라이버기도 했습니다만 이 크리스천 호너라는 이 감독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은 팀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호너가 해임이 됐을 때 뭐 다음 행선지로 알핀 그리고 페라리 뭐 이렇게 짚어드렸었는데 사실 요즘에 갑자기 또 떠오르고 있는 것은 캐딜락의 감독으로 호너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한 언론은 캐딜락의 현 프로젝트 리더인 그레이엄 로우든과 호너를 비교하며 로우든이 마루시아를 가져온다면 호너는 레드불을 가져온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캐딜락의 프로젝트 리더고 아마도 다음 시즌 캐딜락의 감독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레이엄 로우든, 이분은 과거 2012년부터 2015년 4년간 마루시아라는 포뮬러 1 팀을 이끌며 4년간 단 2포인트 획득에 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루시아라는 팀 이름이죠? 네, 이제 러시아 쪽에 후원을 받는 그런 팀이었는데 2012년, 2013년 두 시즌 모두 포인트가 아예 없었고요. 2014년에 2포인트 획득, 그리고 2015년에 0포인트로 정말 4년 내내 한 시즌 평균 0.5포인트를 따냈던 감독입니다. 한 레이스도 아니고 한 시즌, 네 시즌이요. 맞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럼 호너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히 이 사람이 레드불, 정말 이 위대한 팀을 이끌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레드불의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기둥 같은 사람이죠. 이 레드불이라는 신생팀을 단 5년 만에 챔피언십을 만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이사이에 기술 규정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도 잘 대응을 하면서 총 8개의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6개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차지한 정말 검증된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독일 쪽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로우든이 마루시아를 가져온다면 호너는 레드불을 가져온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우든을 데려오면 마루시아처럼 되고 호너는 이미 이런 신생팀을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제2의 레드불을 캐딜락으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캐딜락의 묘수가 될 수 있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기자가 미하엘 슈미트라는 이 독일 기자인데 로우던에 대한 존중은 있지만 어쨌든 그레이엄 로우든 이 사람의 커리어는 마루시아로 대표가 된다. 반면 호너는 레드불을 굉장히 대표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로우든의 얼굴은 포뮬러1 매니아들에게만 알려있지만 게다가 호너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타이다. 그래서 호너가 팀을 이끌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정치적 영향력 역시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이 캐딜락이 11번째 팀으로 합류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 호너는 캐딜락의 포뮬러1 진입에 굉장히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네. 그는 11번째 팀의 진입이 기존 10개 팀의 가치를 희석시킬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 새 팀이 들어온다면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인수해야지 새로운 팀을 만들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너가 과거에 발언했다는 점은 현재 지금 호너가 캐딜락에 합류할 수 있다는 루머를 굉장히 재밌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른다 이거야. 그렇게 싫어했던 그 캐딜락에서 지금 자기가 감독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이 될 수도 있는 곳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캐딜락 쪽에서도 굉장히 얻는 게 많겠지만은 캐딜락 쪽에서도 굉장히 얻는 게 많겠지만은 호너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너는 레드불에서 사실 굉장히 좋았을 때가 뭐였냐면 이 레드불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이전 CEO 그분이 이제 정말 호너의 전폭적인 후원을 해줬을 때 사실 굉장히 일이 심플하지 않았습니까? 호너는 그렇죠. 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CEO 제가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 내가 돈 다 대줄게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태국 쪽에 좀 이런 이사진들과의 좀 갈등이 계속 호너가 있었다. 약간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너가 만약에 이런 신생팀의 이런 게다가 사실 굉장히 스스로의 네임밸류가 크잖아. 그렇죠. 결국 이 호너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완전한 통제권 이것을 다시 좀 얻고서 팀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안 좋게 말하면 효율적인 좀 독재를 해가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팀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독재하는 방식에서의 성공을 이미 검증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것이 부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프루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사실 호너는 그 외에도 알핀으로의 이적설도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팀 수석 대행이자 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알핀의 플라비오 브리아토레 요 분과 크리스천 호너가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런가요? 그리고 또 알핀 입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브리아토레가 이 감독 대행을 맡은 이후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너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겠고 뭐 캐딜락과 알핀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호너라면 조금 캐딜락 쪽에 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좀 도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신생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스스로의 좀 결정 권한이 많은 그런 상황을 좀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 자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호너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래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팟캐스트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죠. 크리스천 호너의 포뮬러 톡 갑자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팀으로 바로 윌리엄스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스는 2025 시즌 마침내 오랜 암흑기를 끝내고 중위권의 강자로 화려하게 부활한 케이스인데요. 직전 헝가리 그랑프리까지 총 14번의 레이스에서 70포인트를 획득하며 이 부분 컨스트럭터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사실 직전 2024 시즌 윌리엄스 17포인트에다가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만년 꼴찌 2024 자우버 바로 위에 컨스트럭터 9위에 위치했던 팀이 바로 윌리엄스였거든요. 야, 그렇죠.
완전 하위권에 머물던 그런 팀이었다가 사실 작년에 자우버를 완전 최악체로 평가를 한다면은 중위권 경쟁, 그러니까 4강 팀을 제외한 5, 6, 7, 8, 9위 요 중위권 경쟁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던 팀이 이제는 중위권에서 1위에 올라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감동적입니다. 게다가 어쨌든 이번 시즌 초반에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전체 랩타임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이번 시즌 윌리엄스의 FW47은 굉장히 좀 성공적인 머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게다가 시즌 초반 페라리에서 팽당한 이 사인츠라는 노련한 드라이버를 데려오면서 드라이버 라인업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예견된 성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윌리엄스 팬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 관상이 마음에 듭니다. 아, 관상이 마음에 든다. 네. 이제는 관상으로 포뮬러 1을 응원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이를테면 포뮬러2 시작하기 전에 녹음할 네. 때 윌리엄스를 응원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맞습니다. 좋아서. 이미지가 좋아서. 네. 이렇게 또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다만 이제 휴직기 직전에 있었던 최근 몇몇 레이스에서 사실 차의 신뢰도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 냉각 문제에 대해서 이 FW47이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몇 번 보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알렉스 알본 선수가 3연속 리타이어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지금 내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구성이요. 이 팀도 이제 한번 드라이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알본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알렉스 알본 선수는 이제 윌리엄스 부활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팀이 기록한 70점 중 알렉스 알본 선수가 기록한 게 54포인트. 54포인트. 54포인트로서 책임지면서 에이스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FW47의 잠재력을 굉장히 100% 이상 끌어내면서 팀에 귀중한 포인트를 안겨주고 있고, 또한 사실 알렉스 알본 선수는 이 패독 밖에서도, 이 그리드 밖에서도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최근 이제 태국의 포뮬러 1 참가가 본격화가 되면서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태국의 국무총리가 윌리엄스의 차고에 방문해서 이 알본의 차를 막 타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노는 그런 장면이 찍히기도 했었고요. 아, 누가 탔다고요? 잠시만요. 태국의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 윌리엄스의 차고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 저도 타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국무총리급은 돼야 되는군요. 그쵸. 그럴 일 없죠. 자, 그럴 일 없겠고. 네. 사실 저희 이 포뮬러 1 이 영화에 OST를 불렀던 이 로제, 요 이제 가수조차 사실 패독 안에 들어가서 뭐 루이스 해밀턴과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 차를 타보진 않았거든요. 로제마저도.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이게 된다는 거지. 제가 꼭 한번 호시탐탐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든 생각이 뭐냐면, 내년에 또 캐딜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캐딜락이 또 미국 팀이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요 분이 굉장히 또 차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차 단독이라기보다는 네. 이 미국 내 산업들에 대해서 좀 미국을 좀 우선시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라스베거스 그랑프리라던가 요런 때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캐딜락 차에 앉아보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말은 곧 성지가 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년 라스베거스 그랑프리에 과연 누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알본은 어쨌든 태국의 정부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태국의 F1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흥과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도 참 한국인 드라이버가 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요런 좀 인천 그랑프리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인 사인츠 선수, 요거는 어쨌든 페라리에서 이적하며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고, 어쨌든 이 사인츠 선수가 페라리에서 나오게 된 게 결국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이동에 따른 연쇄작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페라리로 오니까 당연히 그럼 르클레르와 사인츠 둘 중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사인츠였던 거고, 뭐 이런 연쇄작용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이번 시즌 중반에 메르세데스로 베르스타펜 선수가 옮겨간다 했을 때 이런 연쇄작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 이 선수는 시즌 시작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거든요. 어쨌든 아무래도 페라리라는 좀 대기업에서 왔잖아.
그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프리시즌에 기록했던 랩타임 1위 그게 알본이 아니라 사인츠 선수가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인츠가 정말 어쩌면 자신을 버린 페라리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기대를 하고서 많은 팬분들이 지켜봤지만 사실 네. 지금 봐서는 좀 그게 좀 굉장히 소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는 실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5 시즌 전반기 동안 지금까지 사인츠 선수는 단 16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그쳤으며 알본과의 격차가 굉장히 극명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사실 어쨌든 사인츠의 부진에는 굉장히 불운한 사고와 머신 고장도 항목했지만 뭐 포뮬러1 드라이버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변명을 할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 드라이버들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퀄리파잉에서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드라이버의 퀄리파잉 평균 랩타임 차이는 물론 알본이 조금 우세긴 합니다만 0.12초 밖에 나지 않고요. 실제 그리드 포지션도 네. 평균 알본이 10.8위 그리고 사인츠가 11.4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는 둘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 이거야. 네. 하지만 실제 레이스 성적 평균을 보자면 알본은 평균 레이스 순위가 8.1위 게다가 사인츠는 11.5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 레이스 페이스에서 좀 사인츠가 굉장히 좀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사인츠 선수가 여러 번 리타이어를 해서 그렇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순위는 이 실제로 피니쉬한 결과에서의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차이가 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리타이어 한 것까지 합치면 뭐 사실 알본 선수도 리타이어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또 수치상 그렇네요. 하지만 어쨌든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이 팀은 사실 팀메이트 간의 팀워크로 따지자면은 사실 지금 포뮬러1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차놀이의 전설. 모나코에서 그죠? 사실 기차놀이의 정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바레인이었나요? 사우디였나요? 그때 한번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인츠 선수가 앞에 알본 선수가 달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페이스가 좀 더 좋은 거야. 네. 근데 그래가지고 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내가 알본에 넘어서 그 앞에 있는 드라이버를 한번 트라이를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알본한테 자리를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팀이 그걸 믿고 사인츠를 앞으로 보냈는데 어쨌든 사인츠가 그 앞에 있는 드라이버를 공략을 못했어.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랩이었나요? 알본한테 다시 자리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젠틀한 드라이빙. 그래서 이 알본 선수는 과거 레드불 시절에 베르스타펜의 세컨 드라이버로도 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알본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막스 베르스타펜과 사인츠의 차이 이 얘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알본이 이야기를 하기를 베르스타펜과 함께 달렸을 때는 어떻게 맥스 베르스타펜은 이런 것을 해내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주로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알본 선수 역시나 루키였고 그래서 아직까지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법도 몰랐고 그래서 결국 끝내 완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본이 이야기를 하기를 당시에는 제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데이터에 파고들며 베르스타펜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를 고민했지만 경험이 부족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생각이 너무 발전적이지 않나요? 그냥 굉장히 그렇다는 거고 반면 사인츠와 함께하는 지금은 굉장히 경험도 있고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이제는 어쨌든 자신이 퍼스트 드라이버니까 그래서 팀 동료의 주행 스타일과 엔지니어링 접근법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를로스 사인츠 선수는 굉장히 엔지니어링 중심의 드라이버라고 평가를 했어요. 기술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머신의 세부적인 방향을 잡는 데 굉장히 능숙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본은 사인츠에게서 배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주행 기술보다 트랙 바깥에서의 의사소통과 회의 방식 그리고 협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츠 선수는 페라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팀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차에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안다. 그래서 이 차 밖에서 그에게 배운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알본 선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레이스에서 배울 건 없어라고 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칭찬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사인츠 선수가 굉장히 이런 엔지니어링 쪽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중단되었을 당시에 그때 사인츠 선수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의 레이싱 디렉터와 함께
온라인 엔지니어링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드라이버인 자신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서의 오해가 없고 훨씬 더 팀을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뭐 실제로 그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발전적이다, 진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알본이랑 사인츠 둘 다 좀 이 깔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죠? 약간 막 엄청 흑인은 아니지만 살짝 까무잡잡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네. 아무래도 이제 폴 씨가 말씀하신 건 좀 이제 네. 인간성 측면에서 좀 겹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긴 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사인츠 선수는 문과예요. 네? 사인츠 선수는 스페인에서 법학, 그러니까 와. 이 로스쿨을 2년 동안 다니다가 레이싱에 전념하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는. 그래서 엔지니어링 강의를 만약에 들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는 사실 두 번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드라이버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멋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졸이다. 또 안토넬리 선수와 이제 동률이죠. 이렇게. 동률. 네, 물론입니다. 안토넬리 선수도 고졸이거든. 사실 저희도 고졸입니다. 네. 저희도 사인츠 선수와 동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토넬리 선수도 저희와 동률이다. 재밌네요. 이런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어쨌든 사실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성과를 확실히 보인 팀 중 하나입니다. 맥라렌처럼 막 엄청 갑자기 막 역사에 남을 팀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직전 시즌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거야. 그죠?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가 빨라지고 이 드라이버들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사실 언제나 빠른 차가 강한 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차의 신뢰성 문제, 이 냉각 시스템의 문제로 자꾸 차가 리타이어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겠고 결국 후반기에는 머신의 내구성을 확보하여 지금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꾸준히 포인트를 쌓는 것이 4강 팀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네 팀은 너무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무기의 머리가 되는 작전을 맞습니다. 유지를 해서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시즌 초중반만 하더라도 거의 약간 4강 1중 5약 이런 느낌처럼 혼자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지금 바로 6위인 에스턴 마틴에게 18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서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작년 브라질 그랑프리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작년 브라질 그랑프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고요. 비가 많이 와서 좀 리타이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때 성적을 보면은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2위가 알핀의 에스테반 오콘 선수였고 3위가 같은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도 4강이 여전히 있었을 때입니다. 작년 물론입니다. 맥라렌이 컨스트럭터 우승한 시즌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죠. 베르스타펜이 1등하고 2위랑 3위가 뭐 레드불도 아니고 뭐 맥라렌도 아니고 페라리도 아니고 갑자기 웬 알핀의 오콘과 피에르 가슬리. 그러면서 알핀이 그 한 그랑프리에서만 33포인트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18포인트 격차는 좀 많이 좀 모자라 보이긴 합니다. 물론입니다. 조금 더 달려가서 레드불까지 좀 딸 기세로. 그 정도까지. 그럼 사실 레드불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도 4강 팀으로 묶이는 거가 정말 이제 최후의 보루인데. 그렇죠. 그것마저 사실 윌리엄스한테 먹혀버린다면은 좀 정말 암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호시탐탐 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바로 다음 에스턴 마틴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에스턴 마틴 팀 같은 경우는 사실 2025 시즌이 뭐 시작은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레이스였던 호주 레이스에서 웻 컨디션에서 랜스 스트롤 선수가 6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레이스였던 2라운드 중국부터 갑자기 팀에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2라운드 중국부터 모나코 그랑프리까지 7개의 레이스 동안 단 1포인트도 따지 못하면서 모든 희망을 마치 2026 시즌에 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에스턴 마틴은 이후 6번의 레이스 중 5번의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기도 했었고요. 서머 브레이크 직전이었던 헝가리에서는 알론소 5위 그리고 랜스 스트롤 선수가 7위로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의 더블 포인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차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빠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한 건 덤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를 한때는 이제 굉장히 노포인트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알핀을 제외한 9위까지 내려가 있었다가 이제는 다시 6위까지 올려왔습니다. 지금 컨스트럭터 포인트가 52포인트고요. 어쨌든 이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서 팀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알구광님께서 슬슬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알론소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 팀의 반등의 중심에는 44세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있습니다. 이야,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년배이십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시즌 초반에 호주 그랑프리에서의 사고와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브레이크 고장 등 불운이 겹치면서 포인트를 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에서는 초반에는 랜스 스트롤 선수와 함께 탑 10에 달리다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손해를 보면서 두 명 다 포인트를 따지 못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알론소가 했던 팀 라디오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네.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I'm the unluckiest driver in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운이 없는 드라이버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그도 그럴 게 그때 막 두어 번, 서너 번 계속 막 11등, 12등 이러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알론소 선수가 11위를 기록한 적이 좀 많았죠.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자, 어쨌든 하지만 시즌이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페르난도 알론소 이 선수의 경험 그리고 이런 관록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직전에 있었던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5위를 거두는 것은 머신의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로 다시 한번 알론소가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히 아직까지도 그 필드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베르스타펜과 츠노다의 평균 퀄리파잉 랩타임이 0.668초가 차이가 난다 그랬고 이 부분 1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편차 1등.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 2위가 그러니까 팀메이트 간의 랩타임 격차 가장 큰 거 2위가 에스턴 마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위에 있는 것도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입니다.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랜스 스트롤 선수에 비해서 평균 퀄리파잉 랩타임이 0.316초가 빠르면서 이 부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팀메이트 격차가 가장 큰 압도하고 있는 2위 부분에 이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이렇게 있다. 이야, 알론소도 일전에 이제 젊었을 리즈 시절이라고 할까요? 리즈 시절에 막 너무 옛날인데요. 저희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어쨌든 그 챔피언 자리를 먹던 시절이 또 있었죠. 맞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도 이 챔피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클래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랜스 스트롤 선수도 생각보다는 기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헝가리 그랑프리가 끝났을 이 시점에 지금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와 랜스 스트롤 선수가 둘 다 26포인트로 동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팀의 52포인트를 정확히 반반씩 분담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역시나 이 통계는 좀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좀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퀄리파잉 기록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론소는 시즌 내내 거의 모든 그랑프리에서 퀄리파잉을 스트롤을 압도했습니다. 네, 0.316초. 316초. 결국 이 두 드라이버 간의 순수한 페이스 차이가 확실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좀 그리드 스타트를 좀 보자면은 스트롤 선수가 알론소 선수보다 그리드의 앞에서 출발을 했던 게 벨기에 그랑프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스트롤 선수보다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알론소 선수가 파워 유닛 교체로 인해서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 네. 퀄리파잉 기록으로만 본다면 스트롤이 20위, 알론소가 19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말 저 밑에 박혀있을 때도 어쨌든 알론소는 항상 스트롤보다 빨랐어.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롤 선수가 지금 포인트가 동률이라는 것은 좀 스트롤 선수가 포인트를 딸 때마다 좀 숭덩숭덩 땄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스에서 6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는 뭐 10위, 9위 이렇게 한 반면 뭐 스트롤 선수는 가끔 7위 뭐 이렇게도 하기도 했고요. 이 통계를 또 전부 믿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 퀄리파잉 순위를 보자면 알론소가 10.5위 그리고 스트롤이 15위니까요. 이 퀄리파잉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 평균 레이스 순위도
알론소가 10.6위 그리고 스트롤이 13.3위입니다. 3.3이요? 음. 3.3이요? 13.3위. 네. 그럼 알론소가 10.6위 그리고 스트롤이 13.3위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롤 선수는 항상 퀄리파잉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미 퀄리파잉에서부터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와의 페이스 격차가 굉장히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즌 동안 에스턴 마틴이 조금 반등을 해서 결국 앞에 있는 4강팀을 좀 쫓아가기는 무리일 것 같고요. 에스턴 마틴의 항상 자리였던 그 이 4강팀을 제외한 지금의 윌리엄스 자리 정도가 항상 에스턴 마틴 정도의 포지션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윌리엄스를 따라감과 동시에 바로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이 하위권의 쟁쟁한 후보들을 좀 떨쳐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실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도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랜스 스트롤 선수 역시 사실 아버지의 후광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이제 결과로 좀 증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프레임을 벗어내는 것은 결국 본인이 증명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너무나 큰 프레임이라 가지고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과연 뭐 사실 이게 네. 이 뭐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드라이버 베르스타펜의 아버지인 요스 베르스타펜, 요 분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모터스포츠 경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었나요? 뭐 메카닉이었나? 뭐 어쨌든 대충 비슷한 일을 하셨던 건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랜스 스트롤 선수는 아빠가 포뮬러 1 팀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등을 해도 그냥 야 뭐 역시 뭐 아빠랑 부자 관계가 합심하니까 뭐 못할 일이 없네, 약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너무 큽니다. 아빠가 포뮬러 1의 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 포뮬러 1 레고 뭐 이 정도 가질 수 있지 포뮬러 1 팀을 가진다, 이건 뭐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에스턴 마틴은 최근에 좀 경영권을 좀 팔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턴 마틴 회사, 이 차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네. 좀 경영적으로 굉장히 좀 악화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턴 마틴 포뮬러 1 팀의 지분을 좀 대부분 매각하는 방향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막 그런 거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막 100%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막 내년에 에스턴 마틴이 갑자기 막 진짜 뭐 나오는 루머처럼 뭐 현대가 인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뮬러 1이 어쨌든 지금 알핀도 인수설이 계속 있는 만큼 조금 경영적으로 힘든 스포츠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렇게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스포츠는 아니긴 해, 컨스트럭터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그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고 사실 또 페라리나 메르세데스처럼 자신들의 엔진을 만드는 그런 곳은 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그런 좀 상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전까지 이 전반기 최대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포뮬러 1 자체는. 네. 최근에 어젠가요 보도가 나왔는데 F1이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 수익을 올렸다. 전반기 역사상 전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번 시즌이 네. 굉장히 좀 미키마우스, 그러니까 디즈니랑도 좀 콜라보를 하고 레고랑도 콜라보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콜라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영화도 정말 포뮬러 1의 공식적인 후원으로 영화도 개봉을 한 게 굉장히 또 흥행을 하기도 했었고, 좀 상업적으로는 포뮬러 1이 굉장히 좀 이번 2025년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딱 봐도 그 엄청 부흥하는 게 보이는, 돈이 좀 흐르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대문짝만하게 또 저희 루이비통 로고가 매번 박혀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약간 이런 IT 기업들이나 좀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요즘 포뮬러 1은 굉장히 명품들이 많이 좀 참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계를 나타내는 거기도 이제 태그 오이어인가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하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뭐 이런 패널들, 그러니까 레이스 트랙 안에 있는 패널들에서도 엄청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업적인 성공에 기대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좀 팟캐스트로 좀 이게 상업적인 성공을 같이 거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뭐 사실 그런 깜냥은 아직 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이 팟빵 구독자 100명을 여러 번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세 자릿수가 되었다는 그런 큰 의미도 있긴 하지만 네. 팟빵이 구독자가 100명이 되는 순간부터 에피소드를 유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 유튜브처럼 그 제한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이 캐시를
결제를 하셔가지고 예를 300원, 500원 이렇게 해서 음. 저희 에피소드를 언락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그럴 계획은 지금 현재로 전혀 없습니다. 전혀 뭐 없죠. 저희가 뭐 그러니까 생업에 쫓기면서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다행히도 사실 저희는 뭐 어차피 재밌게 볼 거. 그냥 다 같이 떠들자 요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레드불과 그리고 윌리엄스, 에스턴 마틴까지 이 중위권 이 세 팀들을 이렇게 좀 보았는데요. 네. 이 세 팀 중에서 이제 폴씨가 뽑기에 좀 다음 이 후반기에 이 반등이 조금 기대되는 팀 한 팀만 좀 뽑아보자면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뭐 예상 되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 팬심을 좀 가미한 윌리엄스. 안경을 빼고 볼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 윌리엄스를 응원하시겠다. 윌리엄스는 근데 사실 그래도 앞에가 이 레드불이라는 너무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도망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레드불을 어쨌든 이번 시즌에 뛰어넘기는 좀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윌리엄스가 이 뒤에 있는 하위권 경쟁자들로부터 어떻게 도망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 팟캐스트를 들었다면 이제 저희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들으실 자격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Of course입니다. 저희가 매번 사실 이벤트 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루다가 이제서야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에 가보시면은 이제 아마 게시글이 올라와 있을 건데 저희가 이거를 올리는 시점은 이제 아무래도 게시글을 올린 다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가오는 8월 31일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8위죠. 1등 맞추기는 너무 쉽습니다. 맥라렌은 그냥 적으면 되거든요. 그건 너무 쉽고 8등 드라이버를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포뮬러톡 인스타그램에 이제 팔로우를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8등 드라이버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사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좀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얘네 릴스 재밌네 해가지고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신 분들도 물론 감사하지만 사실 그분들보다 저희 팟캐스트를 사실 지금까지 지금 이 에피소드 지금 몇 분째 하고 있습니까? 이 거의 1시간에 육박하는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래서 뭐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은 자 저희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 이 팟캐스트를 만약에 들으시게 된다. 팟빵 댓글 또는 스포티파이 댓글 또는 유튜브 댓글로 거기서도 이제 8위 드라이버를 예측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러면 인스타와 별개로 이것을 중복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다 이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8위가 키미 안토넬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키미 안토넬리를 인스타에 써.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유키가 8위를 할 것 같아. 그러면 팟빵에 가서 유키를 씁니다. 근데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랜스 스토리를 될 것 같네. 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또 랜스 스토리를 적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당 4표까지 이렇게 가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로 선물로 준과 폴이 하나씩 저희가 부담을 해가지고 이 포뮬러 1 스피드 챔피언 레고를 이렇게 4만 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이 선물이 2개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답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정답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저희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할 테지만 룰렛을 돌려서 이것을 증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내 생각엔 키미 안토넬리가 무조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유튜브에도 키미 안토넬리라고 쓰시고 스포티파이에도 키미 안토넬리라고 쓰시고 인스타에도 안토넬리라고 쓰시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 키미 안토넬리가 8위를 했다라고 된다면은 자신의 이 당첨 확률이 정말 크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한테 또 배팅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키미 안토넬리가 무조건 8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걸 키미로 다 쓰면 실제로 키미가 되었을 때 룰렛을 돌리게 된다.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완벽한 역배 성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작 하자르가 8위를 할 것 같아. 근데 그 어디에도 아이작 하자르가 쓴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아이작 하자르를 혼자 4개를 썼어. 그러면은 레고를 2개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혼자만 그렇게 썼으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혼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룰렛을 돌리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한 명한테 여러 개를 베팅을 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거기서 룰렛을 돌렸는데 둘 다 내가 나왔어. 그러면 팟빵으로 하나, 스포티파이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투표권을 여러 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이벤트에 많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아무래도 다음번에 만약에 팟빵이 또 200명이 된다 이러면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더 큰 선물 규모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이벤트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8위가 레이스 전체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나 아니면 실격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정말 마지막 최종 순위 8위를 맞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쓸 수 있는 거는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있는 게 8월 29일부터 30, 31 이렇게 3일 동안 하는데 퀄리파잉이 있는 8월 30일 한국 기준으로 오후 10시까지 저희가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파잉 전에 네, 8월... 레이스 전이 아닌 퀄리파잉 전에 이제 선수들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정상적으로 참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 댓글에 남길 시간이 다 뜨기 때문에 저희가 딱 1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볼 거고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딱 10시가 퀄리파잉이 저희가 항상 시청을 하기 때문에 시청을 함과 동시에 이 인스타 게시물 자체를 내려놓을 겁니다. 댓글을 다 받아놓고 네. 그러니까 이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저희만 볼 수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추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 저희 2주 뒤죠. 2주 뒤에 있는 네덜란드 그랑프리까지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셔서 정말 이벤트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다음 이제 하위권 분석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